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만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었어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 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고향 친구들만큼 편한 사이는 아니지만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같아서 그런지 쉽게 가까워졌죠. 사실 직장 때문에 살던 곳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술 한잔하거나 취미를 함께 즐길 만한 인맥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도 가깝고 말도 잘 통하는 이 친구의 존재는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둘 다 결혼은 한 상태였지만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를 따로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가끔 부부 동반으로 모임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는 종종 자기 집에 저를 초대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괜한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죠. 친구는 그걸 제가 낯을 가려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와이프랑 친해지면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싶었는지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랑 집 근처에서 가볍게 술 한잔하기로 약속했어요. 부담 없이 편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친구 녀석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슬쩍 보니 그 자리에 와이프를 데려와서는 저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의외였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몇 번이나 말해왔으니 아마 친구 와이프도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려고 일부러 밝게 행동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밝은 성격만큼이나 외모도 놀랐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정말 엄청난 미인이었던 거예요. 평소 직장도 무난하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친구라서 와이프가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제야 친구가 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자꾸 자기 와이프를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한 게 제 입에서 너희 와이프 진짜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가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이유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와이프가 외로워할까봐 저와 와이프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참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와이프들끼리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나중엔 우리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와이프들끼리도 낮에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사이가 되길 바랐던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혹시라도 와이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같이 어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런 건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면서 자꾸 우기는 거예요. 친구가 혼자만 그러면 별 상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친구의 예쁜 와이프가 저한테 애교 섞인 목소리로 꼭 그렇게 해봐요라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 와이프에게 우리 친구네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 한번 하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제 와이프는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와이프도 결혼하고 친구들이 애 키우고 바쁘다 보니 만날 기회가 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와이프들끼리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완전 베프처럼 친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퇴근하고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랑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는 게 전부였는데
아내들은 낮에 찻집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주말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친구 와이프가 자기한테 삼촌처럼 친한 분이 동해 쪽 어딘가에 펜션을 새로 오픈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네 부부를 초대했대. 거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수기도 아닌데 초대를 받은 거죠. 펜션에 도착해보니 주변 펜션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독채 펜션인데 규모도 꽤 컸어요. 무려 3층짜리더라고요. 보통 가족 단위로 오는 것보다는 커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공간을 활용해 여러 채를 운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커다란 집 한 채를 고집했는지 궁금했죠. 물론 제가 운영하는 사업도 아니니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펜션에서 하루라도 지낼 기회가 언제 또 있겠나 싶어서 비록 1박 2일로 짧게 머무는 거였지만 마음껏 즐기기로 했어요. 1층에 들어서니 로비가 있었는데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가득했습니다. 추억의 오락기부터 탁구대, 당구대까지 실내에서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2층에는 주방과 조리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밭처럼 만들어진 공간도 있어서 실내에서 술 마시기 딱 좋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이라면 두 사람보다는 여러 명이서 와서 노는 게 더 재밌겠다 싶었죠. 아마 여러 명이 와서 파티처럼 놀 수 있게 만든 게 이 펜션의 주된 컨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층에는 침실이 있었는데 방이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침실이었어요. 편안한 분위기로 머무는 손님들이 아늑하게 쉴 수 있도록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방은 메인 침실로 진짜 고급스럽게 꾸며놨더군요.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맑은 날이면 누워서 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누워서 별을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은 그냥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마도 방 3개로도 부족한 단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MT 같은 단체가 오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넓게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펜션 주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큰 단체 손님들을 받는 게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손님들 일주일치 받아서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팀만 받고 관리하는 게 돈도 되고 효율적이라고요. 관리가 조금 힘들어도 사람 쓰는 비용을 생각하면 자주 부르는 것보다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넓은 방은 저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친구네가 좋은 침실이 있는데 누가 그걸 쓰고 누가 작은 방을 쓴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예 둘 다 작은 방을 쓰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서로 사양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디서 자든 잠은 다 똑같이 자는 거니까. 저나 제 아내도 친구네 부부에게 어차피 당신들 인맥 덕분에 이렇게 공짜로 놀러 온 거니까 메인 침실은 너희가 써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했죠. 펜션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방을 다 둘러보고 3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친구 아내가 놀러 온다고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원래부터 얼굴도 예쁜 데다가 키도 크고 비율도 좋으니까 이렇게 차려입고 꾸며놓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도 꾸미면 어디 가서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아내는 좀 더 귀엽고 애교 많은 타입이라 친구 아내처럼 눈에 확 띄는 모델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력이 달라서 그런지 친구 아내한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렸는데 친구 아내랑 분명히 눈이 마주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펜션 어때요? 라고 묻더라고요. 참 좋다고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걸 눈치챘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었죠. 그러더니 아내가 친구 아내에게 평소에도 예쁘지만 오늘은 더 꾸며서 그런지 정말 예쁘다. 우리 이희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더라며 농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봐도 바람 폈다고 놀리면서 막 들이대던 아내였는데 친구 아내랑 친해져서 그런지 별다른 말 없이 웃으며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신기했습니다. 친구 아내도 그 말에 살짝 웃더니 제가 뭐가 예쁘다고요 라며 겸손한 척하고 아내들끼리 서로 언니가 더 예쁘다. 아니야. 내가 더 예쁘지 하면서 칭찬을 주고받더라고요.
솔직히 분위기가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친구 녀석이 헛기침을 하더니 예쁜 걸로 치면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너의 아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 자식이 지금 자기 아내 예쁘다고 비꼬는 건가 싶었는데 의외로 제 아내는 그걸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웃더군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펜션 구경도 다 끝냈겠다. 친구 아내의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상도 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려고 각자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친구네는 하루 놀러 오는 건데도 뭘 그렇게 많이 챙겨왔는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먼저 밖에 나가보기로 했죠. 밖에 나가보니 주변 경치도 괜찮고 특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딱 좋더라고요. 아내랑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산책하니까 바람도 상쾌하고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말 듣고 잘 왔지. 나도 이렇게 나와보니까 기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더 즐겁고 기억에 남을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묘한 미소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어리둥절해 있었던 거죠.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빨리 바베큐를 하면서 술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펜션에 탁구대나 배드민턴 같은 부부 동반으로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평소에 그런 활동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냥 곧바로 술부터 마시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친구랑 저는 원래 술 때문에 친해진 사이라 서로 주량이 비슷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아내도 꽤나 술이 센 편이죠. 그런데 친구 와이프와는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다 보니 제가 마시는 속도대로 술을 권해도 될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받아주는 대로 잘 마셔서 주량이 꽤 되는가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 평소 착하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구 아내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좋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 녀석이 술이 점점 더 들어가니 기분 좋게 마셔놓고서는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술자리가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격한 말까지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 분위기에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친구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산책로 방향으로 훌쩍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둘이 평소에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아내가 저 멀리 사라지는데도 뒤따라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무심하게 술만 훌짝이고 있는 겁니다. 뭐 화 풀리면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밤중에 외진 펜션 안에서 여자가 혼자 걷게 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같이 따라가라고 제 아내를 보내자니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원래 이런 일에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도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산책로는 낮에 이미 걸어봤던 곳이라 길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어두워도 헤매지 않고 금방 따라갈 수 있었어요. 조금 걸었을 때 산책로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벤치에 친구 아내가 혼자 앉아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참 쓸쓸하고 슬퍼 보여서 순간 참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서 옆에 살짝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 순간이 조금 어색했지만 뭔가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 아내는 제가 왔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마치 당연히 제가 올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옆에 앉자 자리 넓게 쓰라고 살짝 옆으로 몸을 옮겨주는데 어쩐지 저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를 데리러 오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애매했어요. 저 스스로도 부부싸움에서 아내의 화를 제대로 풀어줄 자신이 없는 편인데 친구 부부의 싸움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친구 아내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숙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이 즐겁게 놀러 나온 거니까 조금만 화를 풀어보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친구 아내는 화가 많이 났는지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사실 저라면 그 상황에서 화를 참는 것 외에 딱히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만약 아내가 초대한 자리에서 술 취해서 상스러운 말을 하면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자제시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적은 친구 아내의 화를 더 돋우는 게 아니라 달래서 데려가는 거였으니까 그녀의 감정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한두 마디 맞장구를 쳐주니 친구 아내가 저를 보며 참 상냥하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참 좋겠다. 내 남편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번져 있어서 그런지 혹은 밤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쳐서 그런지 그녀의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그런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저한테 살짝 다가오더니 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 잠깐이면 돼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잠시 손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대담하게 제 어깨에 기대면서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 라고 하는데 허락도 없이 자연스럽게 기대오는 모습에 저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저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눈치를 살피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보니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해주면 다음에 입술이라도 내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제가 친구 아내를 데리러 나와 산책로에 들어선 지 1시간은 좋게 넘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이쯤 되니까 저도 술 기운이 다 빠져나갔고 오히려 술 기운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아내를 위로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술 탓이었다고 넘길 수는 있었겠지만 맨 정신에서 선을 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남자가 본능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돌아가요 라고 말하며 친구 아내를 억지로 끌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보니 바비큐를 굽고 있던 자리엔 정리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제 아내와 친구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늦어지고 술도 많이 마셨으니 기다리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겠거니 싶었죠. 그래도 우리가 초대받아 공짜로 묵는 입장인데 아무리 뒷정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정리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야 예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 아내에게 대충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면 내일 떠날 때 편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친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내가 있다면 화 한 번 내지 않을 거다. 같은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기운을 좀 내게 하려고 립 서비스도 꽤 했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그녀가 참 기뻐하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렇게 웃고 얘기하면서 대충 정리를 끝내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친구 아내가 제 바로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친구가 안에 잠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왠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듯이 제 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방 안에 있어야 할 제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간 건가 싶어 다른 두 방을 오가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친구가 쓰기로 한 메인 침실 앞에 친구 아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이리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 앞에 가까이 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서는 안 될 친구 녀석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대로 방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쳐들어가려는 찰나 친구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말리더군요.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고백을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와 친구 녀석 그리고 친구 아내까지 전부 다 얘기가 끝나 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은 저만 전혀 모르는 채로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제 아내가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을 미리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저라면 당연히 거절할 거라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친구 부부의 다툼도 계획된 것이었고 제가 친구 아내를 데리러 간 그 순간 이미 저를 설득시키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게 저한테 나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애초에 호감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고, 차라리 진작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철벽을 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 아내도 금세 얼굴이 밝아지며 이러면 이야기가 더 쉬워지겠다며 반가워했어요. 이미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괜히 더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둘이서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솔직한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마음껏 깊은 사랑을 쏟아부었죠. 한 번의 사랑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는지 친구 아내는 저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주며 더욱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친구와 아내 모두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세상 무엇보다 개운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일상의 지루하고 뻔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 주변에서 좋은 소리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일상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활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몇 번 원룸 계단에 전구도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한 번은 자기가 매번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총각 먹인다고 장가 집어와서 소고기장 조림과 무우말랭이,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친정집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 하룻밤 자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내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고 가겠다는 거다. 그때 잠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하나? 아무튼 집주인이고 살림살이도 다 주인 거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알려줬죠.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먹겠는걸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더니 맛있게 먹으라면서 다 먹고 나면 또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부턴 우린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3년 전 여름쯤에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3년째이다. 그리고 1년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날 계약서를 적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라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죠. 외모도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맞춰줬죠. 처음부터 그녀를 여자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2년간은 그냥 주인 집 아줌마와 세입자로 지내다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신축 풀옵션 원룸이라 월세가 너무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와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마침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른다. 201호 총각. 우리 집으로 좀 올라와 줄래 하신다. 왜요? 왜는 무슨 왜야? 계약 문제로 할 말이 있어 그러지? 네, 알았어요. 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대충 챙겨 입고 4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주방에서 나에게 대접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각 왔어? 금방 갈 테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 있어. 그날 처음으로 그녀 집에 입성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자기 원룸에서 살라며 제안을 했고, 또 한다는 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부동산 수수료도 들고 할 텐데, 내가 내던 월세의 5만 원을 까가지고 관리비까지 안 받겠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난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 기분이 좋아진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작년부터 별거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제 나 이 집에서 원룸 관리나 하며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깐 총각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줌마 생각해서 이사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래 살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느라 원룸에 굳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았고 갈수록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유달리 나를 챙겼다.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 밑반찬 해놨으니까 퇴근할 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와 물어온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징징대며 울길래 가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뒤처리를 해준 적도 있다. 그 일로 너무 고맙다며 신세만 진 것 같다며 하루는 집으로 날 초대했다. 꽃게가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탕에 저녁을 함께 먹다가 내가 먼저 국물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고 했더니 곧장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처음으로 그녀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아줌마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글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가까이 있는 아줌마가 애인 해줄까? 저야 좋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3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만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차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 이련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리네요. 결혼은 자기랑 맞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또래 미혼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이 차를 극복하더라도 2번 이혼한 애의 엄마를 평생 이해하며 살 수 있겠냐며. 잘 챙겨주고 돈 많고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그냥 그녀와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그 선생님은 24살의 초임교사였는데 그 당시 어리기만 했던 제가 봐도 상당히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그 당시 저를 포함한 제 또래 친구들은 성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고 24살의 어린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크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왔지만 제 아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와이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아들을 저 혼자 키우게 되었고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가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일찍 떠나버린 와이프를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며 버티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다 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들어섰을 때 머리가 띵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운동장에서 1학년 5반 피켓을 들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 제가 초등학생 시절 짝사랑했던 24살의 담임 선생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아들은 1학년 5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낼지 열정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넋이 나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설명이 끝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의 교실을 빠져나갔을 때쯤 선생님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그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설레었지만 아들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이 엄마에 대해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엄마 없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거듭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아이만 키우느라 여자에 관심 둘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저보다 10살 넘게 어리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기로 하였죠. 몇 달 뒤 아들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중 시간이 되는 몇 사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아들의 선생님과 가까워지기로 마음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체험학습을 잘 마치고 숙소로 간 뒤 밤이 되었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학부모들과 선생님 간 작은 술자리가 열리게 되었어요. 동행한 학부모는 모두 5명이었는데 엄마 3명, 아빠 2명이었죠. 모두 선생님과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 선생님과 격식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몇 명이 숙소로 들어갔고 남은 엄마 2명은 둘의 얘기에 깊이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1대1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나머지 엄마 2명도 선생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죠. 술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을 놓고 저에게 기대서 잠들고 말았어요. 저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선생님을 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선생님을 깨워 숙소로 보내기로 했어요. 선생님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을 업고 숙소로 갔어요. 문을 열고 선생님을 침대에 눕힌 뒤 나가려 하는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2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선생님에게 거칠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그날 밤 숙소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5년의 울분을 토하듯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냈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눈 뒤 서로 꼭 안고 잠들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선생님은 침대에 없었고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선생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능숙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난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죠.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온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아 혼자 욕구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 욕구를 해결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어요.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황홀한 기억이고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이후 며칠간 선생님에게 답장이 없어 어쩔 줄 모르던 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어요. 선생님에게 빠져 아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일로 인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니 기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가 아들에게 엄마가 없다며 놀리니 아들이 울며 친구를 때렸다고 하였죠. 저는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안아주게 된 선생님과 저는 다시 눈빛을 마주친 뒤 진한 키스를 하게 되었고 저는 선생님을 번쩍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고 체험학습 날과 같이 선생님은 제 목을 두 팔로 감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깨지 않게 천천히 느리게 서로의 몸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까지 진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진하게 확인한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몇 달간 만나다가 결국은 떳떳하게 부부가 되기로 하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코가 맵고 눈물이 나는 일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90년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루탄을 남발하다 보니 길거리 다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와 신촌 광화문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비싼 대학비 내고 저러려고 대학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는 그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또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들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숙집이었고 후문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전경들이라고 해야 하나? 구두굽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로 창문에서 들리더군요. 또 학생들 때려잡으러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지나 싶더니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했고 문을 열어서 부엌 쪽을 보았네요. 여자분 두 분이 얼굴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둘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들이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죄송한데 조금만 숨겨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데모를 하던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괜히 저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스카프를 내리며 잠시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당연히 숨겨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저도 남자라고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같이 있던 한 분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살이 떨리게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숨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불합리한 나라의 방침에 젊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지 그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배우고 배우다 보니 알지 말아야 할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괜히 저까지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좋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서 따라주며 힘내시라고 언제든 숨을 데 없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닭살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금 있다 입구를 살피더니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정말 나가서 붙잡고 싶었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아시겠죠?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후에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서 그녀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이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나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시냐고 물었네요. 세상에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일단 방으로 잽싸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있던 친구도 잡혀가고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들이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던 처지라 있는 반찬과 재료로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저렇게 이쁜 여자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더군요. 그녀는 밥을 먹은 후 이틀간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집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일단 좀 씻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도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여자 옷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빌려주었고 속옷은 내일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데워지자 부엌에서 바가지로 몸에 부어가면서 씻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큰 티와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반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더 이뻐 보이더군요. 속옷도 하나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천장을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나요. 그녀가 가끔 깜빡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를 놓았다 잡았다 할 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보이는 살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옆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공간에 누워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녀는 재미있는지 계속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녀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정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보았더니 반바지가 다 흘러내려져서 하얀 속살이 다 보이더군요. 눈을 잠시 피했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허리를 잡고 조금 울더니 다시 잠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무며 잠이 깨지 않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 쥐도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움직이면 그녀가 깰 것만 같아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안아버리네요. 저는 숨이 멈췄고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걸 알았는지 자다 말고 저보고 정말 순진하다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의 위로 올라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을 피해 옆을 보았네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억지로 돌리며 자기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이미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힘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려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더군요. 속옷 하나 안 입고 있던 터라 상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녀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키스를 해버렸고 그녀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안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그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고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20대 힘든 일들을 같이 보냈고 20대가 끝나기 전 이별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저는 몇 년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립습니다.